어,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잡담부터 약간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 수업을 너무 계속 하니까는 듣는 사람이 약간 지겨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관련되는 이슈를 한두 번 잠깐 언급해 보고 난 다음에 수업 진행하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봉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 12월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현상이 지금 처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벌써 일어났었습니다. 2010년도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닛산 자동차가 반도체 부품 조달로 공장 가동을 3일간 중단한다라는 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닛산 자동차에 히타치가 공급을 하는데요. 이 히타치는 사실은 그 전에 ST 마이크로닉스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부품을 납품받고 있었습니다. 히타치에서 납품받고 히타치가 닛산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스마트폰에도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스마트폰에도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 2010년대도 스마트폰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반도체 회사들이 보통은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자동차 회사에서는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반도체 회사들은 주로 이쪽으로 먼저 물건을 공급하고 이쪽으로 물건을 잘 공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반도체 자체가 부족을 해가지고 자동차 공장이 중단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2010년도에 벌써 일어났었어요. 그때 제가 회사 내에서 보고서를 적었는데, 어떤 식으로 적었냐면은 가령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회사의 부품 회사들이 쭉 어떤 피라미드처럼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같으면 스마트폰의 부품 회사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2010년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은 자동차의 부품 회사들과 스마트 회사의 폰의 부품 회사들이 서로 겹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겹치기 시작하냐면은 자동차가 더 이상 기계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도체와 같은 전자제품으로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기계뿐만 아니라 또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는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부품들을 조달을 하는 공통으로 부품을 조달하는 반도체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스마트폰 쪽으로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하나 좀 알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게요. 그 자동차 회사하고 부품 회사하고의 그 생산 시스템, 이 굉장히 서로 차이가 납니다. 가령 자동차 회사 같으면은 원피스 플로우, 여기가 자동차 생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사람이 한 명 있죠.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여기서 한 명 타서 계속 올라가고 여기 사람이 한 명씩 갑니다. 한 사람이 서비스를 받습니다. 가령 그 비슷하게 자동차 생산이라는 것은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차가 있으면은 이 차들이 일정하게 가기는 하지만 이 한 대 한 대가 서로 다 다릅니다. 다른 차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홀류 생산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홀류 생산이라는 것은 한 개 한 개가 서로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하나하나가 흘러간다는 의미에서 원피스 플로우라고도 하고요. 홀류 생산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전자산업은 이게 아닙니다. 보통 똑같은 것을 그냥 붕어빵처럼 동시에 찍어냅니다. 동시에 찍어내서 그
그 동시에 찍어냄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이 전자산업이고요. 특히 그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웨이퍼 위에다가 동일한 칩들을 이게 동일한 것들을 동시에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동일한 엘리베이터 하나에 사람들이 많이 타면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많이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죠. 이 엘리베이터가 로또 생산하고 비슷하고요. 에스컬레이터가 원피스 블로 자동차 생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간에 이제 부품 공급이 서로 커플링이 되기 시작하면서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 현재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반도체가 부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기사 가져온 건데요. 지금 현재 어떠냐면은 자동차 수탁 생산 메이커인데요. 주문을 받으면 그냥 만들어주는 회사들입니다. 지금 SMIC가 중국 회사인데요. 여기가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회사들의 주문이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은 일반적인 반도체, 여기 일반적 반도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반도체에도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성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곳은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아마 자동차에는 크게 공급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퍼스널 컴퓨터, 5G 스마트폰, 게임기 같은 곳에다 부품을 공급하고요. 그곳에도 일반적인 반도체도 들어가니까는 같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요. 근데 이 일반적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자동차에도 부품이 공급됩니다. 근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산을 했다가 오히려 이제 다시 경기가 살아나고 주문이 이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은 생산을 해야 되면서부터 주문을 증가시켰더니 반도체 회사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인피니언이 있고요. NXP라고 네덜란드 회사가 있고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회사들이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자동차의 반도체가 실제로는 우리 텔레비전 보면은 5나노미터, 7나노미터가 최첨단으로 삼성전자가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자동차 회사에서 사용되는 반도체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요. 60 마이크로메타, 60 나노메타, 40 나노메타 등 오히려 더 최첨단이 아닌 반도체를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첨단이 아닌 반도체를 삼성이 다시 여기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하기는 힘들죠, 사실은. 굉장히 옛날 기계니까요. 옛날 기계인데다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여기가 돈이 나오냐면 돈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수익이 없거든요. 여기가 자동차 회사에서. 여기가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르네사스, NXP, ST 여기 스위스 회사입니다. 인피니언 이런 회사들이 일본의 덴소, 보시, 컨티넨탈에다 공급을 하고 이 회사들이 다시 여러 가지 부품들하고 합쳐가지고 자동차 완성차 부품인 토요타, 혼다, 닛산, 폭스바겐 이런 데다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반도체가
조금 부품에서 약간 공급이 안 되고 있고요. 아마 이 문제는 한 최소한 6개월 정도 꽤 오래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계공학과에서 과거의 기계공학과보다는 좀 다르게 전자 쪽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요. 특히 전자 중에서도 전자기학 하면은 거의 내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 이제는 돼간다고 보고요. 기본적인 것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벡터 어널리시스가 전자기학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벡터 어널리시스 하면서 전자과에서 하는 전자기학을 조금씩 공부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취직을 할 때 이제는 자동차 회사를 취직해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되는 건데요. 이거를 기계공학과에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그런데 나는 박사과정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과정 이후에요. 조금 필요가 해가지고 세미컨덕터 디바이스 관련되는 책을 수업도 듣고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삼성 반도체에 취직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삼성 반도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그러면은 여기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여기 공부하기 위해서는 전자기학에다가 양자역학이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조금 코멘트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장 3절의 벡터 외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9장 2절에서는 우리가 벡터 내적 이너 프로덕트를 배웠는데요. 이너 프로덕트는 A에다가 B의 벡터를 내적을 하면은 어떤 스칼라 값이 나왔습니다. AC 코사인 세타에서 이게 중간 사이 값이고요. 여기가 벡터이고 벡터인데 스칼라 값이 나오는 거였는데 지금 벡터 외적은 이거하고는 달리 벡터 외적은 정의가 이렇습니다. A에다가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은 A와 B의 절대값 크기하고 사인 세타에서 그 사이의 각도에다가 어떤 A와 B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서의 벡터가 나옵니다. 여기가 벡터인데 또 벡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벡터곱이라고 하는데요. 이 n에서의 방향이라는 것은 오른손으로 돌렸을 때입니다. 가령 A에서 B로 오른손으로 돌렸을 때의 직각 방향이 n 방향입니다. 따라서 벡터 외적 A 크로스 B는 B 크로스 A하고는 달리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벡터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벡터곱에서의 그 의미를 잠깐 크기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x가 있고 y가 있을 때 면적을 구하는 것은 밑변과 높이의 곱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A 벡터가 있고 여기가 B 벡터가 있으면은 여기가 각도가 세타잖아요. 그러면은 B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A 곱하기 B 사인 세타라는 게 밑변하고 높이를 곱하는 거라서 이 면적이 이 값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 외적은 두 개의 벡터가 있고 벡터에 의해서 평행사변형으로 형성되는 면적에 해당되는 만큼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벡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벡터 외적을 계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B 벡터는 A와 B의 외적은 AB sin 시타에다가 그게 직각 방향인데요. 그러면은 A하고 B가 동일한 방향의 두 개의 벡터 외적은 sin 시타 이퀄 0이기 때문에 여기 A고 B라고 하면은 AB 크로스는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있어도 sin 세타 이퀄 제로이기 때문에 AB 크로스는 제로이고요. 또 A 벡터 자체가 제로 벡터일 경우 또는 B 벡터가 제로 벡터일 경우에 또 크로스 프로덕트는 제로입니다. 그 상태에 그렇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I하고 J, X, Y 방향이죠.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Z 방향입니다. 그래서 I 크로스 J는 K고요. 이거 계속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J 크로스 K 이퀄 I고요. K 크로스 I 단위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는 J 방향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이게 순서가 바뀌면은 J 곱하기 I는 크로스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따라서 이 순서대로 되면은 순환하면은 방향을 맞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렬식으로 외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A 크로스 B가 있을 때 이것을 각각의 성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성분으로 표시를 하고 이제 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X, Y, Z 방향으로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B 이렇게 되고요. 이 방향에서 조금 수정했으면 좋을 게 마이너스에 AX, BZ, 마이너스 AZ, BX의 Y 방향이라고 요거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값은 뭐냐면은 이쪽하고 행렬식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이 행렬식을 계산하면은 가령 이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AX AY AZ BY BZ고요. 마이너스 Y에 이쪽이 없어지면은 AX AZ BX BZ 플러스 K에 하면은 AX AY BX BY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다시 이렇게 곱하면은 이 값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 값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벡터 외적은 이렇게 행렬식으로도 계산을 할 때 행렬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과서 456페이지 예제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와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는 겁니다. A 크로스 B는 했을 때 행렬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1, 1, 0, 3, 0, 0 I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이게 없어지면은 1, 0, 0, 0이고요. 마이너스 J에 이 부분이 없어지면은 1, 0, 3, 0 플러스 K에 없어지면은 1, 1, 3, 0입니다. 계산을 하면은 0이고요. 0이고요. 마이너스 3K
됩니다. 가령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답이 얼마일까요? 반대죠. 그러면은 3K가 될 겁니다. 외적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요. A 크로스 B는 B 크로스 A에서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A가 있고 B가 있으면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이게 A 크로스 B가 되고, 따라서 B 크로스 A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다른 걸로 보면은,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덕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갈로를 앞뒤로 바꾸면은 이퀄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첫 번째 이걸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A 크로스 있고 B 벡터가 있습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것은 의미가 이 면적에 해당되는 만큼 벡터가 하나가 생긴다는 거였잖아요. A하고 B하고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면적만큼 올라가는 건데요. 그러면은 의미를 그냥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다 A를 곱한다고 하면 이게 LA가 됩니다. LA가 되면은 이 면적 자체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면 되죠. 면적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면 이 해당되는 만큼 LA 크로스 B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요만큼의 해당되는 거에다가 여기서 곱하기 L배를 하는 거잖아요. LA 크로스 B. 그 다음에 이 부분은 A에다가 높이를 LB를 한 상태에서 면적 구하는 건데, 결국은 동일하게 B에다가 L만큼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다 그냥 동일하다라고 감각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 배분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A 크로스 프로덕트에다가 B하고 C를 합친 것은 A 크로스 B, A하고 B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하고 A하고 C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하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감각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B가 있고 만약에 C가 있다고 합시다. 이 합치면은 이는 B하고 C의 벡터 합이 생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또 다른 A라는 벡터가 있고 그거와 합친 전체의 면적에 해당되는 만큼 이렇게 새로운 벡터를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각각에다가 A하고 B를 합치고 A에다가 A하고 C하고의 A하고 C하고의 면적에다가 올라간 거에다가 A하고 B에 해당되는 만큼의 새로운 베타 프로덕트를 올라간 것, 이 두 개를 합친 것하고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인덱스를 이어가지고 인덱스로 요소들을 이어가지고 증명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벡터곱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원판이 하나가 있고 원판이 O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회전하는 방향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위에서 보면은 위쪽으로 오메가만큼의 회전이 있고요. R1 거리가 반지름이 R이고 D 세타만큼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포의 길이는 r d 세타가 되고요. 이게 ds 그림가 됩니다. 따라서 v 움직이는 속도는 순간 속도 v는 dt분의 ds 이꼴 dt분의 r d 세타가 됩니다. 결국 r 오메가인 거죠. 근데 방향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벡터 r의 방향으로 r 벡터에다가 v 방향으로 크로스 프로덕트 했을 때 오른손 방향으로 오메가만큼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오메가 이꼴 r 크로스 벡터 속도 v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듯이 이걸 순서를 이렇게 바꿔도 동일한 식이 되기 때문에 v 이꼴 오메가 크로스 r이 돼도 동일한 방식의 식이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ijk가 순차적으로 바뀌어도 된다라는 건데요. i 크로스 j 이꼴 k, j 크로스 k 이꼴 i 방향, 이런 식으로 되는 것하고 동일하게 서로 간에 순서만 이렇게 바꾸면은 동일한 하나의 형태의 식이 됩니다. 그걸 알면은 이 식이 유도가 될 수 있는데요. 결국은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거는 회전을 할 때입니다. 회전을 할 때 그 회전하는 방향을 지정하기 위해서 크로스 프로덕트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비어의 동력학 책에서 있는 내용인데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원점을 여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원점 여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원점을 잡았을 때 위치 벡터는 r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점이 회전하는 것의 중심은 이쪽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p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p를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델타 S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S의 델타 S라는 것은 S가 있고 여기서 반지름은 지금 BP가 되는데요.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각도가 벡터가 R이고 각도가 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지름은 R에다가 sin P가 되거든요. R sin P에다가 회전하는 세타의 각도를 곱한 것이 지금 속도가 되고, 따라서 이와 같이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인데 이 오메가 크로스 r에서 오메가하고 r하고 그 사이의 사이값 p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너 프로덕트하고 크로스 프로덕트하고 차이는 여기는 일에 해당되는 거였죠. 힘이 있고 힘이 S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 힘에 대해서 코사인 시타만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였던 것을 동일한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때 이너 프로덕트를 사용을 했었고, 크로스 프로덕트는 그게 아니죠. 지금 R이 있고 속도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오메가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회전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의 물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상식적으로 자동차에서 상식 하나를 보면 보통 RPM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1 RPM은 1 revolution per minute입니다. 한 바퀴 돈다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1 revolution은 2파이 레디안입니다. 2파이
라디안이고요. 1미니트는 1미니트에다가 60초죠. 따라서 1 RPM은 2파이 레디안 퍼 세커고요. 대충은 0.1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3000 RPM으로 돌아간다, 엔진이. 그러면은 1초에 대충 300 라디안 퍼 세커로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458페이지 3번 문제, 엑서사이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엑서사이즈 3번 문제는 모멘텀에 해당되는 건데요. 일단 대부분 다 알겠지만은 간단하게 그냥 리뷰하는 측면에서 적어봤습니다. 비어의 동력학책인데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죠. F 이퀄 MA인데 MA는 M의 DT분의 DV입니다. 근데 만약에 질량이 일정하다고 하면은 DT분의 D MV라고도 쓸 수 있고, 요거를 사실은 운동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운동량, 선형 운동량, 모멘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선형 운동량 모멘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F 이퀄 MA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리니어 모멘텀 MV 전체의 미분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비어에서는 여기 L을 리니어 모멘텀의 미분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선형일 때고요. 선형으로 이렇게 병진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직선으로 어떤 움직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할 때는 그 각운동량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각운동량이라는 건 아까 R, 팔의 길이가 곱하기 MV, 이거는 팔의 길이고요. 팔에 해당되는 벡터고, 여기는 선 운동량입니다. 선형 운동량. 선형 운동량을 했을 때 각 운동량이 정의가 됩니다. 각 운동량이 정의가 되면은 요거는 결국 그 어떤 회전치하고 동일한데요. 어떤 R의 방향이 있고, 여기서 힘이 가해졌을 때 M 운동량이 가해졌을 때 이거에 회전하는 방향으로 앵귤러 모멘텀이 생기는 거고요. 모멘트라는 거는 M 이퀄 R F인데, R이 방향이 있고 F가 있을 때 그 직각 방향으로 모멘트가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8페이지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디스크가 있고요. 거기에 디스크가 있고 힘을 가했을 때 이 100파운드, 1000파운드에서 30도의 각도로 가했을 때 모멘트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멘트는 R 곱하기 F, 팔에다가 힘을 곱했을 때 그게 나타나는 수직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모멘트입니다. 그러면은 R의 방향은 여기 XYZ가 있으니까요. R의 방향은 1.5J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힘이죠. 사실은 힘은 1000에다가 코사인 30의 I가 있고, 플러스 1000에다가 사인 30의 J가 있습니다. Z 방향은 없고요. 그러면 모멘트는 R 크로스 F니까는 1.5J 크로스 1000 코사인 30의 I 더하기 1000 사인 30의 J가 됩니다. J하고 J는 곱하면 제로가 되니까요. 1.5 곱하기 1000 코사인 30의 J 크로스 I는 마이너스 K가 되죠. 따라서
1.5 곱하기 1000 크로스 코사인 30의 마이너스 k 방향이 됩니다. 구해보면은 대충 마이너스 1299k 값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